꿈틀대는 폐배터리 시장 관련 ETF는 요즘 폐배터리 종목들 바로 어제까지 따끈따끈하게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ETF 시간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연희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확실히 전기차는 이제 친환경차인데 다 사용되면 이제 배터리의 수명이 끝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또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또 들리는 소식이 1세대 전기차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2, 3년 후면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시장 현황부터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각국에서 이제 친환경을 필두로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었잖아요. 네. 유럽연합에서도 다양한 보조금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렸고요. 미국에서는 IRA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기차 보급률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2019년에는 3.5% 수준이었지만요.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10.8%까지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됐고요. 올해는 판매량이 35% 정도 증가하면서 1,400만 대까지 팔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의 경우에도요. 4월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43만 대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이었나요? 네. 내연기관차 이제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가 되면 그 전기차 보급률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에는 폐배터리도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대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배터리 수명이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명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행 거리도 감소되고 충전 속도도 저하되고 또 급속 방전 위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013년에 테슬라의 모델 S 판매가 이제 그때부터 좀 급증하기 시작한 만큼 이제 올해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좀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2040년까지 폐차되는 전기차가 4,227만 대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만큼요. 이로 인해서 폐배터리 규모도 지금 3,339기가와트까지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폐배터리가 결국에는 전기차 산업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호님이 폐배터리 잘 간다고 말씀을 주셔서 시세를 좀 체크해 보니까 오늘까지 좀 맞아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폐배터리가 사용되는 원리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배터리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폐배터리를 이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재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재사용과 재활용을 하게 되는 기준은 이제 잔존 배터리 용량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잔존 배터리 용량이 7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재사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제 잔존 배터리 용량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재사용의 기준으로는요. 자동차용으로 기존에 이제 그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폐배터리를 분해하는 작업 없이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가루내고 이런 작업 없이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내부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발트가 가장 비싸다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와 같이 그 배터리,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같이 좀 큰 거, 용량이 큰 경우에는요, 코발트의 함량이 그 모바일 기기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쨌든 이제 크기도 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체하고 이런 작업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사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따로 분리하는 작업 없이 그 배터리 팩에서 모듈을 분해한 다음에 다른 기기로 다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제 재활용하는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배터리를 아예 다 분해를 합니다. 셀 단위까지 다 해체를 하고 분쇄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니켈이랑 망간이랑 리튬 이런 금속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배터리 재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재료 회수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이 해당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거둬야지 우리가 만들 때도 재활용하는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재활용하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국내외 다양한 그 재활용하는 기업들의 회수율이 90에서 95% 수준이라고 네. 한다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재활용 수준을 원재료 회수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이제 주요 광물들을 다시 쓰면서 원재료를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광물 가격이 또 그렇게 올랐다고 네.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폐배터리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재사용과 재활용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해서 쓴다는 건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능에는 약간 물음표가 좀 찍히는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건전지도 다 사용하면 버리잖아요, 네. 보통. 그럼 배터리의 경우에도 이제 사용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걸 성능이 나올까 싶은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이제 재사용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잔존 배터리 용량이 70% 이상일 때는 재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재사용 공정에서는 재사용을 할 때 이제 그 공정이 또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의 성능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네. 또 이제 등급을 따로 분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될 건데요. 만약에 이제 좀 등급이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비록 전기차 쪽에서는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진 상황이지만요. 크기가 작은 운반 차량 같은 경우에 다시 사용했을 때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를 좀 알아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이제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계속 그 리튬이온 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음극재의 소재인 흑연이 조금씩 미세하게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이 감소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터리의 수명이 감소하는 이유는 흑연이 팽창해서 되는 문제이지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니켈이라던가 코발트라던가 이런 광물들이 뭔가 변질된다거나 뭐 네. 팽창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광물들을 그대로 추출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더라도 전혀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해서 그 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중국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사용 사업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친환경적인 부분만 아니라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까지 폐배터리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세계 각국도 결국에는 친환경의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배터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규제 현황들은 좀 어떨까요? 네, 이제 유럽연합에서는요, 지난달에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뭐 다시 휴대폰도 뭐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걸로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요. 어찌됐건 주요 내용으로는요,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대한 규제 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네. 있고요. 또 핵심 광물의 수거 비중을 확대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코발트는 16%를 다시 사용해야 된다. 또 리튬은 6%, 니켈은 6%로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북미 쪽에서 재활용된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뭐 연도별로 이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순환 경제를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CE9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 여러 나라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세운다라던가 아니면 재활용 체계를 좀 구축하면서 재활용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 산업이 커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여기에 또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아직 뭐 아주 많지는 않아 가지고요. 몇 가지 종목들이 좀 되는데 ETF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ETF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KB 그 자산 운용에서 네. 만들어온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라는 ETF 상품이 있고요. 이 상품은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핵심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 최초 ETF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리사이클링 쪽에서는 이제 이 국내 최초 상품이고요. 네. 또 이제 지금 다른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라던가 이쪽에서도 이제 리사이클링 쪽 2차 전지 뭐 재사용 쪽으로 좀 신규 상장을 하고 있는 걸로 네.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됐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ETF 상품은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라는 ETF 상품이고요. 지금 1개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지금 한 6%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3개월 수익률은 0.66% 수준이고요. 6개월 수익률은 71.58%까지 수익률이 크게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이 ETF 상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중이 가장 많은 건 즉 에코프로로 한 9.77%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기술이 뒤이어서 7%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도 한 7%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코스모화학이라던가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LNF 굉장히 최근에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던 종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보니까 비중적으로 에코프로가 거의 10% 가까이 네. 차지를 하다 보니까 6개월 수익률이 71%인 거 맞아요. 뭔가 에코프로의 효과가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사실 뭐 포스코홀딩스도 7% 정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의 수익률도 사실 좀 산정을 해보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2년 10월에 출시가 됐던 네, ETF더라고요. 아직까지 1년이 안 됐는데 수익률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기업들 가운데 사실 저는 폐배터리 1위 기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네. 성일하이텍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중이 가장 많지는 않네요. 맞아요. 성일하이텍의 비중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폐배터리 쪽에서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부분에서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재활용도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성일하이텍은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그 리사이클링의 모든 일괄적인 과정의 공정을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 대비 한 7배 정도 앞서고 있고요. 후처리란 그 배터리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요. 그 품질이 거의 뭐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도 최고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배터리 그렇죠. 스크랩이 네. 필요할 텐데요. 이 배터리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국내 셀 3사 쪽에서도 이제 가져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삼성물산이라던가 현대글로비스 쪽에서 이 배터리 스크랩을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다시 양극재로 가공이 돼서 지금 삼성 SDI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리튬과 니켈, 코발트를 연간 각각 뭐 2,000톤, 2,640톤, 1,680톤씩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은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그 3공장까지 함께 네.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매출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제가 방금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연간 뭐 2,000톤 넘게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광물별로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비중은 코발트가 11% 정도 네. 수준이고요. 니켈이 30% 정도로 매출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인데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매출이 한 58%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한 17%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1분기 매출액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성일하이텍에서는 약간 이제 미래 쪽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나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터리 3사들이 삼원계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중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LFP 배터리가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좀 선택하는 비중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셀 3사 같은 경우에도 LFP 배터리 시장에 좀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성일하이텍에서는 LFP 쪽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개발해가지고 이쪽 시장에서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얼마 차이 안 나게 해서 세비캠이라는 기업도 네, 상장을 맞아요. 했었는데요. 이 기업은 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폐수 처리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산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2017년부터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함께 뛰어든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서 매출이 한 56%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세비캠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복합액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게 세비캠의 네.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폐배터리를 공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전에 뭐 다 분해해가지고 분쇄하고 뭐 가루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파우더에 배터리와 함께 여러 가지 광물들이 다 가루 형태로 되어 있을 거란 네네. 말이죠. 그런데 그 광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파우더에다가 용매를 투입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니켈, 망간 이런 물질들을 회수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폐배터리 기업들은 이렇게 파우더로 용매를 넣었다가 그걸 또 다시 건조해가지고 물질을 뽑아내고 그거를 네. 다시 녹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요, 전구체 복합액 형태로 액체 형태로 애초에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 없이 네. 바로 전구체를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라던가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을 좀 간소화하다 보니까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원가율이 한 69%까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공정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주문부터 납기까지의 과정도 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한 1개월 이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랑 고려아연의 합작법인인 한국전구체 주식회사와 함께 2024년부터 10년 동안 네. 이 전구체 복합액에 대해서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마진율도 워낙 좋고 또 이제 대기업과의 협력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세비캠의 실적 성장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폐배터리 종목으로는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아시는 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폐배터리 종목들 투자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2부 쉬운 ETF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폐배터리 ETF에 대해서 함께 이슈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식캐스터 연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